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전에 없었던 정말 전대미문의 경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주목해야 될 그런 영역으로 산업이 소위 말하는 넥스트 빅 싱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엔비디아도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AI 예감 책 저술하신 권기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에 사실 좀 오랜만에 또 모시게 되었는데, 맞습니다. 그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간단한 자기소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우연히도 사회에 첫발 내디디면서 갖게 된 직장이 미국 모건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발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호주, 홍콩, 유럽 쪽을 다니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무역업도 했고 제조업에도 종사를 해봤고 또 마지막에는 영화 산업에도 뛰어들어서 콘텐츠 산업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오랫동안 뛰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국내에 돌아와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편집도 하고 찾아내서 발굴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대표님께서 직접 또 저술하신 또 책이 이렇게 멀끔히 나왔는데 기분이 네, 좀 어떠세요? 참 정말 이 작년 3월에 챗 GPT 혁명이라는 책을 썼다가 이게 일종의 이제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 보면 한 1년 반 정도 지났네요. 챗 GPT가 나온 게 22년 말이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대충 이제 한 2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고 저도 이제 그 사이에 그 책을 쓴 다음에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는 어떤 그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활발하게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모아서 후속편을 쓰게 됐죠. 다행히 제목도 AI 예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독자분들께서 AI 시대가 어떻게 지금 찾아와서 우리 곁에 와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는 그런 추세에 대해서 일종의 한번 감을 잡아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예감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예감이라고 하길래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 궁금했었는데 네. 그 현재와 미래를 좀 이어보는 좀 그렇죠. 추세적인 흐름을 좀 잡아주셨군요. 네. 그러면은 그 예감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AI의 현재와 미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참 처음에 챗 GPT 그리고 생성 AI라는 이름으로 네네. 첨단 기술이 딱 등장해서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다들 신기하게 생각했죠. 그렇죠. 야,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신기한 AI 기술이구나.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런 대답을 생성해서 제시를 해준다. 이게 굉장히 특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1년도 채 안 돼서 모든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본다면은 일상생활에서도 AI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뿌리를 박아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됐죠. 이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한마디로 하자면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productivity가 획기적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은 힘들게 노력해서 뭐 일주일 걸리고 열흘 걸리고 한 달 걸리던 일이 이 AI 기술에 의지하면은 바로 몇 분 만에 심지어는 뭐 심한 경우에는 몇 초 만에 훌륭한 대답을 만들어내 놓는다. 그러니까 이건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전에 없었던 정말 전대미문의 경험이다. 신기한 경험이다. 소비자 경험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점점 더 만족스럽다면 그렇다면 AI 기술은 계속해서 우리 옆에 있을 것이고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한때는 그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창작, 그러죠? 음악, 미술, 뭐 동영상 창작, 코딩, 하여튼 만들어내는 그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AI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해서 상당 부분은 이미 대체가 됐죠. 그렇죠. 예, 직장에서나 혹은 개인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이제 AI에 의존하고 AI에게 맡기고 AI한테 부탁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고 그거를 따듬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이제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창작의 영역까지도 서서히 AI 침입에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먼 미래의 일처럼 영화 속의 일처럼 느껴졌던 흔히 말하는 AGI, 그렇죠. 범용 인공지능의 꿈까지도 이제는 예측 가능한 범위까지 들어왔다. 바로 뭐 내년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예측 가능한 어떤 사람들은 3, 4년이면은 AGI가 구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AI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인 동시에 미래이고 미래가 우리의 현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사실 AI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바꿔내면서 이제 기업들도 AI를 활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강세는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오랫도록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현재 지금 그 해당 기업이 그 해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방식이 현금 창출 능력,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느냐. 현재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게 한 가지고 또 앞으로 중장기 3년, 5년, 10년의 그 미래의 성장과 계속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예전처럼 뭐 AI라는 말만 붙으면 그냥 거의 뭐 묻지마식으로 투자,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AI와 관련된 그리고 AI라는 기술에 의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산업 및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그런 그 강세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가 AI와 관련되는 산업이지 혹은 기업이지 라고 묻는다면 조금 우리가 그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라는 것이 원래 인간 지능과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생각해낸 게 AI예요.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기계가 만약에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AI의 기술의 발전도 인간의 지능과 상상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AI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데이터를 공급하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다면은 그 기업은 대단히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상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라는 것은 그 특성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나 산업이 그걸 모아서 공급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특히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공급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AI 수혜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늘 AI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오픈 AI다, MS다, 구글이다, 뭐 엔스로픽이다 하고 이제 AI 기술 모델을 만들어내는 회사들 아니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뭐 엔비디아처럼 인프라 즉 반도체 혹은 AI 가속기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을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AI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AI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AI가 잡아먹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당연히 전력을 만드는 회사 혹은 전력을 운송하는 회사, 옮겨주는 회사, 전력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조절하고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AI 관련주 혹은 AI 수혜주가 되어야 할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도 반도체만 끝일 게 아니라 반도체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왜 그렇게 올랐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LS 전선 왜 그렇게 올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I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 관련할 때는 반드시 그런 시야를 조금 넓혀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AI의 문제점 혹은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I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딥페이크라든가 뭐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효과들을 미리 감지하고 예지해서 막아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AI와 깊게 관련된 그런 영역입니다. 혹은 보안 문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보안 문제는 점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또 해결해 주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AI 관련 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AI를 생각할 때는 좀 시야를 넓혀서 그런 두루두루 관련되는 산업이나 영역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처럼 AI가 뭐 데이터부터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력까지 굉장히 이 AI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수혜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양해지는 거예요. 네.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다음번에 또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또 산업이랄지 기업 어디 쪽으로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계속 데이터를 보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느낀 것은 첫째는 로봇 산업이 굉장히 그 AI와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앞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둘째는 바이오 헬스케어 혹은 메디컬 분야에서의 AI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역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주목해야 될 그런 영역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발전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어 왔죠. 그렇죠. 공장에서도 로봇들이 계속 사용이 되어 왔었고. 근데 이제 챗GPT 이후로 AI와 로봇이 결합하게 되면은 굉장히 최첨단 그런 그 로봇 산업이 가능해지고 굉장히 이 추론 능력까지 이제 로봇에 가미가 된다면은 급성장이 가능하고 그 활용도도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리고 특히 인간의 그 신체 구조와 비슷하게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것도 하나의 그 로봇 산업 중에 하나의 영역인데 그 영역이 특히 이제 발전을 많이 할 것 같고 산업 영역뿐만이 아니고 가정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역 속으로도 이제 로봇이 제대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전 같으면은 일일이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고 뭐 동작도 하나하나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랬지만 그게 아니라 AI 기술이 늘어나고 그 AI 기술이 로봇에 가미됨으로써 이제 로봇 스스로 학습도 하고 응용도 하고 추론까지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로봇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산업 자체가 갑자기 크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갖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반도체, AI 반도체 영역의 왕자라고 생각하는 엔비디아도 로봇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산업으로도 진출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봇 산업이 소위 말하는 next big thing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헬스케어, 메디컬 영역은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이 AI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야말로 굉장한 혜택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나 외국을 보더라도 그 AI가 메디컬 분야에 의료 분야에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과 그다음에 메디컬 분야, 의료 분야 이 두 분야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AI와 더불어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확실히 AI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 AI 기술이 로봇 산업에 접목이 된다면 또 바이오헬스 쪽으로 접목이 된다면 그에 따라 새롭게 나오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로봇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진짜 사람을 완전히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보다 로봇의 개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또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로봇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아닐까요? 네,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중국이 제일 앞서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기술도 앞서 있고 실제로 적용해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그 정도에 있어서도 단연 중국이 앞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중 갈등 그리고 미국의 규제 등등으로 어려움은 많지만 이 분야만큼은 아마 중국이 미국과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선두를 지켜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중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인의 전술이라는 말이 상징하다시피 단연코 자본보다는 인력 위주의 그런 산업을 발전시켜 온 나라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뭐 인구가 엄청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로봇을 쓰게 되면은 인간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그 자본 집약적인 그런 기술, 그거를 왜 하필 중국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를 할까? 그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이게 보면은 로봇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따라서 이 영업에서 오는 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많죠. 그래서 이 로봇을 활용함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익 개선 그 이익 개선된 이익을 다시 로봇 개발에 집어넣어서 또 로봇 기술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마 그런 인력 집약적인 그런 기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에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워낙 또 치열한 분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쟁 자체가 AI와 로봇 전쟁화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과연 누가 이 분야에 우위를 설 것이냐라고 하며 이 분야에 우위를 서는 국가가 결국 또 패권을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방금 전쟁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방산 분야도 사실은 AI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의 AI 그 군사 쪽에 AI 기술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펠런티어라는 회사거든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발발되었을 때 러시아가 막 침공을 시작했을 때는 그 회사의 모든 기술자들이 그 아주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로 날아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그쪽 정부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의 AI 기술을 실전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그 AI 기술을 적용도 해보고 고쳐도 보고 이렇게 해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 AI라는 것이
뭐 드론 기술도 마찬가지고 온갖 그 방산의 모든 영역에 AI 기술이 침투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 혹은 국방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